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정다은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작성된 문서의 효력 여부에 관련된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각서나 합의서, 약정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들 자주 쓰시는 분들 있죠. 술 마시지 않겠다. 밤늦게 들어오지 않겠다. 이를 어기면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서를 적어도 한 번쯤은 보시거나 또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요. 이혼 소송 중에는요, 이렇게 부부가 혼인 기간 중 작성했던 각종 문서들이 등장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혼인 기간에 부부가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작성해둔 문서들이 이 이혼 소송에서는 또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부부가 협의 이혼을 앞두고 우리 이혼하면 재산을 이렇게 나누자고 하면서 재산 분할 약정서를 작성해 두었던 사안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재산 분할 약정서가 있는 상황에서 부부가 결국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약정서 내용대로 재산 분할이 되는 것인지 이혼 전에 재산 분할 약정서가 문제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요, 아내와 남편이 결혼한 지 40년이 훨씬 넘은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성년이 돼서 결혼까지 한 아들이 있고요. 또 부부 생활 동안 남편은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현재는 퇴직을 했고, 또 아내 역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내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한 여자분의 전화였는데요. 해당 여성이 아내에게 연락을 해서 10년 전쯤부터 당신의 남편과 내가 함께 살고 있고 또 둘 사이에 아이도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아내로서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겠지만 남편은 모든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사죄의 의미로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주겠다. 앞으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또 당신이 집에서 나가라면 나가겠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직후에 아내에게 각서를 하나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내용은요, 남편의 연금 중에 200만 원을 매달 아내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바로 이혼을 했을까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하루아침에 이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남편과 함께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내는 남편이 오랜 기간 외도했다는 사실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결국 남편이 다툼 끝에 집을 나갔고 이후에는 상간녀 그리고 혼외자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 몇 달이 지나고
결국에는 부부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은 원만히 우리 이혼을 하자라고 해서 협의 이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종결하기로 했고요. 그 과정에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분할 약정서도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했죠?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재산분할 약정을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이 부부의 재산 상황을 먼저 보면요. 각자 예금 재산이 조금씩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크게는 아파트 2채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A 아파트는 아내와 남편이 절반씩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요. 다른 아파트 한 채, B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이 B 아파트는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현재 같이 살고 있다가 남편이 나간, 그리고 아내가 살고 있었던 이 A 아파트는 아내가 갖는다. 따라서 지금은 공동명의이니 남편은 나머지 2분의 1 지분을 아내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준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B 아파트는 현재와 같이 남편의 소유로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편이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편이 매달 받는 연금의 액수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 연금 중에 월 180만 원을 아내에게 매달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자,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에 아내 명의로 A 아파트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 서류를 받아서 A 아파트를 매도하고 또 매매대금을 받아서는 기존의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부부가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건은 재판상 이혼으로 사실은 종결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협의 이혼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재산분할 약정서까지 작성을 했음에도 결국에는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협의 이혼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민법은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들을 법에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요. 네, 총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6가지 사유 중에 적어도 하나에 해당해야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통하지 않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도 이렇게 법에서 정한 어느 한 가지 사유에는 해당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요, 그 사유를 묻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만 일치한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의뢰인분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제가 바람을 피웠습니다. 정말 민망하고 제가 유책 배우자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이혼이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은 쉽지는 않고요. 반대로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협의 이혼을 통해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합의가 됐다면 그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을 해서요.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고 또 법원으로부터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가 합치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요. 이때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협의 이혼이라는 절차에는요, 숙려기간이라는 한 가지 절차가 또 있습니다.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마지막으로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숙려 기간은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만약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 3개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1개월의 기간을 두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혼 숙려 기간에 대한 예외도 있는데요. 폭력으로 인해서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이혼을 해야 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부는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을 해서 이혼 의사를 확인을 받게 되고요. 또 법원이 이렇게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 등을 확인을 하면 확인서를 작성을 해주고 또 미성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자 결정에 대해서 협의를 확인하면 그에 대해서 양육비 부담 조서도 함께 작성을 합니다. 네, 부부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후에는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서를 송달을 받고서요. 그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이혼 신고서와 함께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다시 이 사례로 돌아가 보면요. 남편과 아내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까지는 마쳤습니다. 또 신청 이후에 이 부부의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없었고 성년의 자녀만 있었으므로 숙려기간은 한 달이 되겠고요. 이 한 달의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한번 가정법원에 출석을 해서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때 남편이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불출석을 했던 겁니다. 어쩐 일인지 남편은 아내의 연락을 받지도 않고 메시지에 답장도 하지 않고 협의 이혼 의사 확인 기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당사자들 간에 협의 이혼 의사가 없다고 봐서 협의 이혼이 성립이 되지 않았고 부부가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별거 관계를 유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편은 처음에는 아내에게 생활비를 매달 입금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금하던 생활비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생활비 지급을 중단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는 혼인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재산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에게 먼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아내가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청구하는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청구한 것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혼을 청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으니 남편이 나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수년 전에 당사자들이 협의이혼 신청을 할 당시에 작성했던 재산 분할 약정서가 있잖아요. 그 약정서대로 재산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때 아파트 한 채는 이미 아내에게 완전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매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내로서는 추가로 매달 연금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당신이 나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남편이 모두 인정했느냐? 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반대로 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내가 아니고 아내 쪽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작성해 놨던 재산분할 약정서는 효력이 없고 또 40년 가까운 혼인 생활 동안 아내는 전업주부로 일을 하고 남편이 주된 경제활동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내가 다시 돈을 받아야 한다. 즉 이미 주었던 아파트 판매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시 나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먼저 아내의 이혼 청구 그리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요. 예상을 하시는 대로 법원이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법원은요. 당사자들이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고 또 별거 이후에 상당한 기관이 경과한 점, 또 남편이 상간녀와 사이에 혼외자까지 두고 그들과 함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부의 혼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주장이 대립이 됐는데요. 남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약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본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또 수시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남편을 무시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일삼았기 때문에 아내 쪽에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동안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또 남편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면 이 역시도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법원은 그러한 이유, 즉 남편이 주장하는 이유들이 이 부부의 혼인 파탄의 주된 이유는 아니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또 혼외자까지 출산을 하게 된 것에 있다라고 하면서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편이 아내 쪽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것은 재산분할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도 남편과 아내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내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내가 약 5년 전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했고 또 실제로 이 약정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잖아요.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기도 했으니 이 재판에서도 재산분할은 5년 전에 재산분할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과거에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는 협의 이혼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편은 오히려 아내에게 내가 우리 부부의 경제활동을 계속했고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더 높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던 아파트를 판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일 텐데요. 먼저 아내와 남편이 과거에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작성해둔 재산분할 약정서가 이 이혼 소송에서도 효력이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남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재산분할 약정서가 효력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과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요, 법원이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부부가 작성해 두었던 재산분할 약정서는 어디까지나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부가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분할 약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판례는 이렇게 판시합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해서 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이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이후에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또는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치로 인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재산분할 약정서는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하는 약정이니 협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약정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와 남편 사이에 협의 이혼을 신청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결국에는 보면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법원이 과거의 재산분할 약정서 그대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약정의 내용과 경위를 재산분할 판단 과정에 참작을 할 수는 있겠죠. 자, 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역시 그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거의 약정의 내용을 상당 부분 참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법원에서는 별거 전까지 아내와 남편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었던 점, 또 혼인 기간 동안 남편이 주된 소득을 한 것은 맞지만 아내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등 부부의 공동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를 한 점, 또 과거에 작성된 재산분할의 약정의 내용과 협의가 이루어진 경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또 실제로 아내와 남편의 그 약정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이행했던 점 등을 참작을 했고요.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아내가 70%, 남편이 30%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약정서에 효력이 없다는 남편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그 분할의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 시에만 효력이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다만 그 협의의 내용이나 경위가 법원이 재산 분할을 판단하는 과정에 참작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요. 이 부부가 이혼 소송 전에 약 5년 동안 별거해왔다는 점인데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는 별거를 하시기 때문에 이 별거 기간 동안에 재산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고 크게 감소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 모두 재산 분할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그 재산과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이유, 즉 별거 이후부터 변론 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은 부부 중에 한 사람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또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 대상 재산과 액수가 대부분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관계 파탄된 시점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면 통상적으로는 이혼 소송의 소재기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 사안의 경우와 같이 별거 시점이 명확한 경우에는 별거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 재산과 그 액수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는요. 배우자 일방이 외도가 발각된 이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지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마음이 변해 재산분할을 주장했던 사례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내와 남편은 재혼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당시에는 전처와 별거 중이었고요. 아내 역시 전 남편과 별거 중이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모두 전 배우자와 별거 중이기는 했지만 아직 이혼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 기간이 지속되면서 남편은 전처와 협의 이혼하고 아내 역시 전 남편과 이혼 조정을 통해서 이혼했습니다. 이후 남편과 아내는 만난 지 약 10년 만에 혼인신고를 해서 법률혼 관계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이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부가 이성 문제로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내는 평소 산악회 모임을 즐겨 했는데요. 산악회 모임으로 친분을 쌓게 된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서로 얼굴을 비비고 감싸고 또 포옹하는 사진을 찍은 것을 남편이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이 일로 남편이 아내에게 크게 화를 내자 아내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산악회에서 오랫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지낸 사이이다. 그 남성과 너무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 오해할 만한 사진을 찍게 된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요. 산악회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여전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배우자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맞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남편이 약 2주간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에 아내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한 통 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내가 남편에게 나 오늘은 피곤해서 먼저 일찍 잘게 이렇게 했던 날이라서 남편이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놀래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를 받자 남녀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화기 넘어서 아내 목소리로 다른 남성과 얘기를 하다가 우리 거실에서 잘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들리는 겁니다. 이러한 대화 내용을 들은 남편은 곧바로 아내의 부정행위를 직감을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실에는 아내의 속옷과 양말이 널려 있었고 또 한 남성이 안방에서 옷매무새를 고치면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이 전에 사진 속에서 봤던 산악회의 그 남성이었던 거죠. 이렇게 남편이 불륜 현장을 직접 목격을 했고 이후에 그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내용의 각서를 써줬습니다.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네, 그런데 한번 무너진 신뢰관계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고요. 아내는 결국에는 집을 나가서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먼저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했습니다. 남편의 입장은 분명하죠.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해서 오히려 남편 쪽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내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남편도 혼인신고 전에 동거할 당시에, 즉 약 5년 전에 호프집의 여주인과 부정행위를 했고, 또 남편이 혼인 기간 중에 술만 마시면 자신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의 주장이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는데요.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수년 전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혼 사유라고 주장을 하는데 남편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또 증거조차 없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사실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반대로 만약 아내 주장처럼 실제로 남편이 과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남편에게도 이혼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될 수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민법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를 했거나 또는 사후에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면 이것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는데요.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2년을 경과한 이후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사실상 용서한 것일 가능성도 높고 또 오래전에 이미 종료된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아까 아내의 주장이 뭐였죠? 남편이 약 5년 전에 호프집 주인과 바람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정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하기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혼인신고까지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했다고 볼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이혼 소송이 남편의 과거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냐 하면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정행위와 혼인의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가 좀 어렵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실제로 남편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나 이후의 사정을 좀 고려를 해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인정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네, 법원도 마찬가지로요.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재산 분할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 아내가 불륜 현장이 발각된 직후에 남편에게 써준 각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동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요, 아내가 재산 분할을 포기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아내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남편에게 각서를 써준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륜 현장이 목격된 이후에 남편이 나에게 너무나 크게 화를 냈고
또 상대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 놀라고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써준 것이지 정말로 재산 분할을 포기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이혼 전에 재산 분할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이 작성되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요, 이혼 전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사전 포기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제도라는 것이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해서 이룩한 공동 재산을 청산하고 또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만약에 혼인 중에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다 이런 것을 법에서 인정을 한다면 포기한 당사자로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을 전혀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불리하게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혼이 성립을 해야 비로소 법적인 효과로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이혼 후에 재산 분할 협의 또는 재산 분할 심판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도 확정되지도 않고 또 명확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혼인 해소 전에 미리 포기한다라는 것은 성질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법원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 전에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또 이런 각서가 재산 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각된 직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해 주었다고 볼 가능성이 높고요. 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재산의 액수나 기여도 또 분할 방법 등 재산 분할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한 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은 아내의 잘못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맞지만 아내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참고로요.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고 실제로 협의 이혼을 한 경우에도 이게 사실상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사전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뒤늦게 재산 분할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 외국인인 아내가 남편과 이혼하기로 하면서 남편의 요청에 따라서 위자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사례인데요. 아내가 남편과 협의 이혼까지 모두 완료를 한 이후에 뒤늦게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이 사실은 수천만 원의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재산 분할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법원은 협의 이혼 과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액이나 쌍방의 기여도, 분할 방법 등에 관해서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봤고요. 또 아내로서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아내가 협의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을 하기는 했지만 그 서면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고 이러한 사전 포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아내는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즉 협의 이혼 과정에서 부부 일방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더라도요. 그 합의가 무조건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액수나 쌍방의 기여도, 재산 분할 방법 등에 관해서 당사자들 간에 충분히 협의를 거치시고
또 그 결과 부부 1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나 증거를 꼼꼼히 챙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